안녕하세요. 클라우디아입니다. 오늘은 최정희 작가의 작품 신월 다른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사업 실패 후 백수로 살아가는 남편과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택시 운전을 해야 하는 여자 이야기를 다루면서 그 안에 인간과 관계에 대한 탐색을 깊이 담아내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설 속으로 함께 들어가시죠. 신월, 최정희. 감옥에서 나온 남편의 첫 마디는 이랬다. 왜 그때 경찰관에게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어? 여자는 어리둥절했다. 내가 거짓말을 했다니 지금 무슨 말을 하는가? 대체 어떤 근거로 남편이 저런 말을 꺼낼까? 여자는 그 당시 경찰에게 분명히 진실만을 진술했기에 기억에 오류라고 추워도 생각하지 않았다. 하여 대답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해 그만 침묵했다. 뭐 언제는 우리 부부가 묻고 답하며 그런 살가운 사이였던가? 하고 여자는 그 질문을 뭉개버렸다. 밤이 깊었다. 여자는 잠결에 꿈을 꾸듯 몸의 감각들이 돋아난다. 돌연 깊숙이 침몰해 있던 미세한 상피 조직이 기지개를 켜듯 하나씩 깨어난다. 여자는 당황한다. 잊고 있었던 감각이기 때문이다. 아마 꿈일지도 모른다며 느닷없는 이 침입자를 맹수하며 슬그머니 짓눌러버린다. 가끔 체념이 필요했다. 아니, 가끔이 아니라 항시 필요했다. 일상은 그러한 감각들을 받아들일 만큼 늘 한가하지 않았다. 새근새근 어둠을 가르고 숨소리가 여자의 귀에 들려온다. 가늘고 고운 리듬이라 옆에서 자는 중학생인 딸이라 여겼건만 조금만 더 신경을 곤두세우면 딸이 아닌 남편의 순결임을 여자는 이내 알아차린다. 열려있는 방문 틈새로 희미한 빛 조각이 거실에서 잠자는 남편의 몸 위로 떨어진다. 남편은 자면서도 코를 골지 않고 소녀처럼 얌전히 잔다. 거지가 되어도 귀족처럼 우아함을 잃지 않을 사람이다. 보이지 않는 거리감으로 인해 여자는 그런 남편의 그늘 밑에서 늘 숨죽이며 가슴 졸이고 살아왔다. 자신의 초라함을 감추기 위해 무던히 애를 썼건만 태생이 평민의 피가 흐르고 있는지는 몰라도 신분 상승이 힘들었다. 해서 남편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격조 높은 문화 영양제라도 복용해야 했기에 억지로 시작한 게 그림 공부와 음악 감상이었다. 시작하겠습니다. 원장의 말이 끝나자 남성 누드 모델이 가운을 벗는다. 그리고는 노련하게 자세를 취한다. 그는 10년차 베테랑 모델이다. 실내에 잠시 긴장감이 맴돈다. 기타의 선율이 갤러리에 퍼지기 시작하자 그가 음악에 맞춰 자연스러운 동작으로 첫 포즈를 잡는다. 쓱쓱, 쓱싹쓱싹. 부드러우면서도 날렵하게 터치를 해대는 수련생들의 손이 음률과 함께 파도 타듯 넘실거린다. 그들의 얼굴에는 비장함마저 감돈다. 창에는 빗물이 유리를 타고 쉼없이 미끄러져 내리고 실내는 호세 펠리시아노의 기타곡이 애절하고도 장엄하게 허공을 떠다닌다. 모델은 웅크린 자세가 아닌 반듯한 모양새로 시롤하게 하나 걸치지 않았으나 당당해 보인다. 한 조각의 외로움조차도 던져버릴 심사인 듯 몸을 뒤틀어 붉은 손수건을 한 손에 거머쥐고 서 있다. 여자는 모델의 매혹적인 자세에서 강렬한 무엇인가가 느껴진다. 모델의 시선이 먼 곳을 향하고 있지만 여자는 그 시선이 머무는 곳을 따라갈 수 없다.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는 듯 하나 실상은 알 수 없는 그의 모호한 표정과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해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의 하얗고 견고한 근육이 부드럽게 붉어져 나와
녹익은 과일처럼 툭 터질 듯 팽팽하다. 여자는 양 널쩍다리 사이로 살짝 보이는 그의 음부를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힐끗 눈요기한다. 여자는 가끔 불 속에 뛰어드는 분화비를 꿈꾼 적도 있지만 이내 고개를 흔든다. 오랜 습성이 젖어버린 쉽고도 편리한 체념들, 또한 적응에 잘 길들여진 단순하고도 명료한 일상들에서 벗어나 위험을 감내할 만큼 여자는 어리석지 않았다. 한때 크로키를 배울 때만 해도 저편의 삶이 궁금한 적도 있었다. 남편은 아내도 딸도 없는 한낮의 거실에서 유튜브로부터 흘러나오는 노래를 혼자 듣는다. 행복합니까? 행복합니까? 당신은 지금. 절규에 가까운 가수의 호소가 곡이 벌써 끝났는데도 아직 그의 귓가에 윙윙거린다. 창 너머 메타세콰이어가 오늘은 꼼짝도 하지 않은 채 날카롭게 하늘을 찌르고 있다. 남편의 집은 고장난 카세트 테이프처럼 돌고 싶을 때 적당히 알아서 돌아간다. 남편은 이틀을 꼬박 잠만 자기도 하며 책을 보거나 텔레비전을 보거나 인터넷을 즐기기도 한다. 외출하지 않아도 특별히 불편한 것이 없으며 쇼핑과 은행 업무도 컴퓨터가 다 처리해준다. 남편이 바깥 세상과 차단한 특별한 이유는 없다. 아니지. 잘 나가던 사업이 실패로 종결되면서 집거가 시작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가장 유력한 정보임이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남편은 어쩌다가 온종일 집에 있기가 뭐하면 깔끔하게 차려입고서 인근의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거나 대출해 온다. 남편의 독서량은 엄청나다. 세월이 흘러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삶이란 너무 시시하고 별로 기대할 게 없는 거로 귀결되면서 수시민적 생활 수준만 유지해가며 별탈 없이 생을 마치면 된다고 판단했다. 쌀이 떨어졌어. 여자가 남편에게 말했다. 그걸 왜 나한테 말해? 여자의 말에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남편은 심드렁한 태도로 물었다. 그럼 누구한테 말할까? 여자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남편에게 되물었다. 내가 10년간 악자까지 벌어서 가족을 먹여 살렸으니 이젠 당신이 10년쯤 해도 되잖아? 남편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말을 건넸다. 사업에 실패한 남편의 말인즉슨 지금부터는 여자가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여자는 적절한 대꾸가 생각나지 않아 얼버무린다. 시대와 장소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관습이란 얼마나 모호한 구석이 있는가. 모든 남편이 반드시 직업전선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은 이제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다. 여자는 어릴 적부터 책만 보면 잠이 왔다. 가정 형편이 별로이기도 했지만 그 무엇보다 여자는 공부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 결혼해서 남편의 수준에 맞는 아내가 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대학에 갈까도 싶었지만 도저히 불가능했기에 포기하고 문화적 교양을 쌓기로 결론을 냈다. 고졸인 여자는 그 흔하디흔한 자격증 하나 없었다. 아니지. 생각해보니 굳이 자격증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운전면허증이 있었다. 그래서 시작한 직업이 택시기사였다. 남편의 보호 아래 감히 호강을 누린 적이 있었는데 따지고 보면 여자의 생애에서 멋진 자가용을 굴릴 수 있었던 것도 신분 상승도 고급 취미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다 남편 덕택이었다. 하여 여자는 남편 말에 일리가 있는 것 같다. 군소리 안 하고 취업전선에 뛰어들었다. 남편은 곰곰이 생각한다. 아내의 몸이 어느 순간부터 하늘에 떠있는 에드벌룬처럼 부풀기 시작했다. 날씬한 몸일 때도 있었지만 아내의 성적 매력은 그다지 없는 편이었다. 아니지,
잘 나가던 자신의 사업이 불안하게 꼬일 때부터 섹스와 멀어졌기에 그런 생각이 든 게 더 정확한 표현일 수도 있겠다. 아내는 처음부터 택시를 몰았던 건 아니고 빵집의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했다. 고맙게도 빵집 주인이 그날 팔고 남은 빵을 모조리 가져가라 했다. 하루 12시간 근무에 아내는 휴식도 없다시피 일했다. 피곤해서 밥해 먹을 시간도 없었기에 삼시세끼 빵만 먹어댔다. 그렇다고 남편 스스로 집안일을 좀 거둘 수는 있어도 밥까지 하기에는 그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자 아내 몸이 점점 불어났다. 나중에는 가게 주인이 보다 못해 아내를 해고했다. 빵을 먹으면 뚱뚱해진다는 선입견으로 인해 손님들 보기에 민망했는지, 아니 어쩌면 매출이 떨어졌으므로 장사에 방해된다는 이유였을지도 몰랐다. 언젠가부터 아내 몸은 남자로 보이게끔 되어버렸다. 이는 직업이 택시기사였기에 위험에서 벗어날 수도 있을 거라며 남편은 다행이라 생각한다. 위험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먹고 살기 위해 아내의 몸은 점점 비대해지고 있었다. 남편은 그런 아내가 한편으로는 불쌍하기도 했으나 이내 그런 생각을 접어버린다. 첫사랑과 간통을 하지 않았음에도 아내가 진실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첫사랑과 자신은 억울한 옥살이를 했으므로 일말의 미안함도 사라졌는지도 모른다. 지루한 장맛비가 연일 내린다. 택시는 손님을 태우지 못한 채로 송정에서 해운대를 지나 동래구의 어두운 도로를 달린다. 비가 후두둑 후두둑 떨어진다. 와이퍼가 분주하게 움직인다. 저쯤에서 검은 양복 차림의 검정 우산을 들고 제법 말끔한 남자 한 분이 택시를 향해 손을 올린다. 여자는 운행을 멈춘다. 저 윗 반송에 있는 천주교묘지로 갈 수 있을까요? 어디라고요? 기장을 못 가서 반송입니다만. 남자의 말은 빗소리에 묻혀 어렴풋하게 들려온다. 그곳에 천주교 공동묘지가 확실히 있긴 있습니까? 여자는 고개를 갸웃하며 의심스러운 눈길을 남자에게 보낸다. 저도 간 적은 없지만 있다고 전가를 받았는데. 그럼 일단 타세요. 있다고 하니 뭐 있겠지요. 여자는 왠지 가기 싫었지만 오늘은 워낙에 손님이 없어 산악금도 채우지 못할 판이라 한 푼이라도 벌 요량으로 가기로 마음먹는다. 철벅거리는 택시는 도시의 도로를 지나 숲길로 들어선다. 빛 하나 보이지 않는 어둠이 달려든다. 여자는 기묘한 불안감에 휩싸인다. 산중에는 빗소리만 떠들고 있는 가운데 질적거리는 차바퀴 소리로 뒤엉킨다. 아무리 올라가도 어둠뿐 공원묘지는 보이지 않는다. 여자는 점점 불안해진다. 손님, 어디다 내려드릴까요? 여자의 질문에 남자는 말이 없다. 여자는 혹시 귀신이라도 태었는가 싶어 돌아다 본다. 헉! 푸르스름한 낯빛으로 변해 있는 남자 얼굴을 보는 순간 여자는 소리를 내지른다. 그의 형상은 전화기가 뿜어내는 빛에 의해 뿔만 솟아있지 않아서 그렇지 영락없는 도깨비 같다. 남자는 무표정하게 핸드폰을 들여다보더니 여자를 한번 힐끔 쳐다보고는 고개를 옆으로 돌려 비오는 바깥 풍경을 이리저리 훑은다. 그러고는 요주의가 맞는 것 같은데 하며 중얼거린다. 마침내 안도의 한숨을 내쉰 여자는 어릴 적에 할머니가 직접 겪은 도깨비 이야기를 떠올리며 정신만 차리면 된다고 되낸다. 택시는 비오는 언덕을 힘겹게 오른다. 도무지 공동묘지가 보일 것 같지 않다. 손님, 혹시 잘못 알고 오신 거 아닙니까? 내비게이션도 이 주의라고만 말할 뿐 침묵했다.
여자는 점차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기에 불안스레 물어본다. 하지만 남자는 그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묵묵히 바깥을 살피고만 있다. 손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되돌아가야겠습니다. 여자는 언뜻 무섬증이 들었기에 말을 내뱉고는 핸들을 꺾는다. 그럼 전 그냥 여기에 내려주세요. 여자가 차를 세우자 남자는 액정 화면에 나타난 숫자를 보고 요금을 지급하고는 잔돈을 놔두라며 차문을 열고 내린다. 제법 큰 액수다. 여자는 순식간에 남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 남자가 내리고 나니 여자는 혼자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갑자기 안도감과 동시에 걱정, 서운함, 아쉬움 따위에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의 교차가 엄습해왔기에 차 안에서 오랫동안 그 검은 움직임이 사라질 때까지 바라만 본다. 그러고는 잠시 후 여자의 몸과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그러자 난데없이 크로키의 누드 모델이 음란하게 다가와 여자의 몸을 더듬는다. 싫지 않다. 모델의 포스에 집시의 애틋하면서도 부드러운 선율이 얹힌다. 복잡한 감정이 덩굴처럼 뻗어나가 미묘하게 뒤엉킨다. 여자가 그를 받아들인다. 웅장한 기타곡이 가슴 저 밑바닥까지 꽂힌다. 입술을 열고 다리를 벌린다. 음탕하고 난잡한 섹스가 이루어진다. 비바람 속에서 나무들이 휘청거린다. 차창에는 빗물이 끊임없이 미끄러져 내린다. 폭우가 한동안 이어지다 끊어진다. 곧 가수의 처절한 절규가 이어진다. 고통을 절감한 사람만이 낼 수 있는 묘한 여운을 남기는 목소리다. 바야흐로 기타의 연주가 위험을 더한다. 근데 돌연 음악이 뚝 끊어지고 모델이 그만 사라진다. 여자는 고개를 흔들어대며 상념에서 헤어나 정신을 수습한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이 느닷없는 감정의 실체는 무엇인가? 비가 퍼붓는 밤의 어느 날 공동묘지인지 산속인지는 몰라도 혼자라는 그 순간에 공포감 유발은커녕 오히려 오래전에 잊고 지냈던 성적 충동이라니 여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고개를 흔든다. 과거 남편이 술김에 자신을 범할 때도 이런 류의 충동적 감정이었던 걸까? 비 맞은 길바닥은 기분 더럽게 끈적이며 질적거린다. 자동차 앞바퀴가 공회전의 울음을 길게 토해낸다. 그 와중에 저 멀리 머리를 풀어헤친 한 여인이 여자에게 손짓한다. 여자는 헉 소리를 내지른다. 이와 동시에 엑셀레이터를 힘차게 밟으며 그곳을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쓴다. 잠시 후 부응하는 소리를 토해내면서 택시가 땅 위로 올라온 잡초더미 속으로 순식간에 미끄러진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손짓하는 여인은 온데간데 없고 나무만 휘청거리고 있다. 헛것이 보였단 말인가. 마음을 가다듬고 처박힌 곳에서 간신히 빠져나온 여자는 또다시 어두운 숲길을 달린다. 그런데 또 하얀 옷을 입은 누군가가 바쁘게 양손을 휘젓고 있다. 으악 하고 소리친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이번에는 진짜 사람인 것 같다. 가까이 다가가 차창을 조금 내리자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온다. 아, 마침 택시가 보여 너무나 반갑네요. 요 근처에 위급한 환자가 있는데 병원까지 좀 데려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여자는 그제야 마음이 진정된다. 잠시 후 노인 환자를 데리고 노파가 나왔기에 그들을 차에 태우고 출발한다. 아마도 노부부인 모양이다. 저 나이에 별달 없이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못내 부럽다. 요 가까이 천주교 공원묘지가 있기에
가끔 택시와 자동차가 올라오지요. 119 구급대를 부를까도 생각했지만 시간이 걸리고 장소도 애매하다 보니 때마침 차 소리가 나길래 집에서 급하게 뛰어났답니다. 다행히 고마워요. 인근에 공원묘지가 있다는 노파의 말에 여자는 아까 아무데나 내려준 남자가 은근히 걱정되었는데 안심이 되었다. 노파의 어깨에 살포시 기대어 자신의 전 존재를 상대에게 내맡긴 듯한 힘없는 노인과는 대조적으로 노파의 언어에는 생명력이 넘쳐 흐른다. 노부부의 다감한 모습을 보니 살아온 그들의 삶이 그다지 거칠지 않고 따뜻한 행복을 누린 듯한 느낌이 든다. 이에 반해 여자의 노후는 신월처럼 흐릿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마침내 병원의 다다른 끝에 노인과 함께 차에서 내린 노파가 1만 원 남짓한 돈을 더 얹어 여자에게 건넨다. 오늘은 웬일인지 야릇한 일들이 잇따라 일어나기도 했지만 운수 좋은 날이기도 하다. 여자는 생각한다. 신월이 지나면 언젠가는 보름달이 떠오르듯이 살다 보면 이런 소소한 행운이 찾아올 때도 있는 법이다. 내 실수에 대해 책임지겠어. 남편은 과거를 떠올린다. 얼굴도 예쁘고 대학도 나온 첫사랑은 아내의 절친이다. 첫사랑과 별일 아닌 거로 다투는 바람에 화가 난 그는 아내를 불러낸 그날. 술에 취한 나머지 아내와 하룻밤을 보내고 자궁 속에 생명의 씨앗을 뿌리고 말았다. 뻔하고 상투성이 농후한 비련의 주인공이 남편이었다. 세상의 시선이 두렵기도 했지만 그 무엇보다 생명은 소중하기에 남편은 사랑보다 책임과 의무를 택했다. 그렇다면 아내는 자신을 짝사랑했는가? 글쎄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 어느 날 남편은 나를 사랑하느냐고 아내에게 물었던 적이 있었는데 아내는 쓸데없는 질문을 왜 하느냐는 듯이 픽 웃었다. 네모 반듯한 집의 구조, 방 하나, 거실 겸 부엌 하나, 욕실 겸 화장실 하나, 사각의 프레임 안에는 원망도 선악도 미추도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자유, 무관심, 침묵 따위만이 떠다닐 뿐이다. 가끔 건태란 놈이 스멀스멀 기어들 때도 있지만 거추장스러운 욕망 따위를 꾹꾹 차단해버린다. 충동적 욕정조차도 남편은 날이 갈수록 자신도 모르게 이런 삶에 익숙해져 간다. 남편은 한밤중인데 잠이 오지 않는다. 여전히 어둠이 세상을 온통 점령하고 있다. 숨막힐 듯한 저교가 떠다니고 있는 이곳은 무음의 세계다. 세월과 함께 깊어지는 강물은 망각이라는 체념을 선사하고 흘러갔다. 미처 휩쓸러가지도 못한 고립이라는 무립자는 강원저리를 떠돌다 뿌연 안개 속에서 몸을 움츠리며 흐느낀다. 보일 듯 말 듯 희미해진 희망이라는 단어, 그리고 이곳처럼 고요 속에 파묻힌 텅 빈 을씨년스러운 풍경의 집안은 오래전에 버려진 폐타이어처럼 나뒹굴고 있다. 고독의 물결을 끝없이 따라가 보면, 아니지, 가끔은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미처 얘기지 못한 무언가를 만날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버티고 있는 것인지 남편은 때때로 자신의 삶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 요즘은 하루가 다르게 굴종 선악의 경계가 불분명해지면서 세상의 경계가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 모든 걸 집어삼켜버린 안개만이 떠돌듯 허연 세상만이 존재하고 있는 듯하다. 하얀 세계도 어두운 세계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똑같다. 그때는 간통죄가 존재하던 시기였다. 남편은 첫사랑의 남편으로부터 간통죄로 경찰에 고발되었다. 경찰서였다.
남편은 아내에게 간곡히 호소했다. 오래전부터 부부관계를 할 수 없었다고 하는 증인이 되어달라고. 근데 아내는 진실을 외면했다. 왜 그랬을까? 그래도 딸의 아빠이지 않나. 지금은 놀고 있지만 한때는 아내를 귀부인 행사게끔 하질 않았나. 게다가 첫사랑은 아내의 친한 친구이기도 하고. 남편은 자신이 극심한 당뇨 증세 때문에 10년 가까이 섹스를 할 수 없었다고 항변했으나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 달이 시작되었지만 달은 언제나 2, 3일간쯤 어둡고 흐릿하다. 그때 일이 마치 신월처럼 희미한 느낌이랄까? 암튼 그랬다. 젊은 나이에 발기가 되지 않은 자신이 분명히 처참했을 터였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의심이 꼬리를 물었다. 싫어서 헤어진 게 아닌 첫사랑. 아내가 임신한 사실을 알기 전까지도 서로 화해해서 애틋한 관계였던 게 기억난다. 그때 아이를 지우고 결혼하지 말아 했을까? 남편은 고개를 흔든다. 그건 죄악이야. 아니지, 내 잘못이야. 사랑도 없는 아내와의 하룻밤 동침으로 결혼한다는 건 어불성설이야. 그래도 끝까지 책임감을 잃지 않은 훌륭한 남편이지 않은가.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첫사랑에 대한 미련도 낙엽처럼 점차 퇴색되어 갔다. 이런 감정은 첫사랑 역시도 마찬가지였다. 어쩌다가 한 번씩 안부 정도만 오가던 첫사랑과는 결혼 5년 후 잘나가던 사업이 힘들어지면서 만나기 시작했다. 남편은 그때 이미 섹스도 불가능했기에 둘은 그냥 편한 친구의 감정이었다. 그러다가 사업이 망해 집에서 놀고 있는 어느 날 낮에 첫사랑과 만났는데 그날따라 술이 좀 과해 첫사랑의 의식이 끊어졌다. 남편은 술집에 무한정 앉아있기가 뭐해서 술 깨면 집으로 보낼 생각으로 대낮에 모텔로 간 게 실수였다. 성불구라 아무 문제가 없다고만 생각했다. 근데 첫사랑 남편으로부터 의뢰받은 흥신소 직원이 그 사진을 찍은 거였다. 여자는 그들의 애정 행각이 그 이후에도 지속되었다고 나름 판단한다. 여자가 결혼하고도 친구 역시 결혼하고도 증거는 없다. 추측일 뿐이다. 때론 추측이 거짓보다도 더 진실할 때가 많다. 여인들의 직감이란 참으로 무섭기 때문이다. 그건 그렇고 남편이 사업에 실패한 후로도 친구를 만나 섹스를 했을까? 도서관 가는 일 외엔 거의 집에 있지 않았나? 하긴 도서관 간다고 하면서 남편이 친구와 데이트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과연 이게 진실일까? 여자의 판단이 신월처럼 또 흐려진다. 남편이 당뇨병 때문에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는데 그 말은 과연 진실일까? 하고 여자는 그때까지도 의구심이 일었다. 결혼 5년 차 때 남편이 섹스 도중에 발기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했다. 근데 그게 당뇨 때문이었던 건가? 일부러 한 연기가 아니었나? 기억이 어렴풋하다. 진실은 언제나 숨막히게 모호한 구석이 있다. 남편과 첫사랑은 결국 감옥에 갇혔다. 남편은 그래도 딸의 아빠인데 아내는 왜 유리한 증언을 해주지 않았을까 하고 이따금 의아했지만 그 이유를 정확히 설명할 수 없다. 어쩌면 아내 자신이 너무 비참했기에 일시적 분노가 치밀어 그렇게 진술했는지도 모른다. 그 당시 아내는 더는 추락할 데가 없었을 것이다. 그게 아내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라고 판단했는지도.
해운대에서 만취한 남자 손님이 택시에 올라탄다. 기장 대변까지 가자고 한다. 여자는 가기 싫지만 아직 산업금을 채우지 못했기에 가기로 마음먹고 택시를 출발시킨다. 어두운 도로를 달리면서 술래 때문에 차장을 내리자 갯내음이 훅 끼쳐든다. 대변항에 도착해 잠자는 손님을 깨운다. 부스스 눈을 뜨고는 차비가 없다고 말한다. 근처에 있는 경찰서 찾기도 쉽지 않아 그냥 내려주고 출발한다. 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요금은커녕 손님은 유치장 신세를 한 번 지면 그것으로 결론이 난다는 걸 뻔히 알기 때문에 여자는 또다시 시간 내서 바보처럼 반복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걸 받기 위해 소송을 해야 하는데 누가 귀찮게 그렇게 하겠는가. 본래 세상이란 이런데도 그런대로 잘 굴러가는 법이다. 엄마, 내가 신기한 얘기 하나 해줄까? 책에서 읽었어. 일하는 개미들과 일하지 않은 개미들이 함께 모여 살아. 정말 재미있는 건 개미 20%는 늘 놀면서 80%의 일개미들이 뼈 빠지게 음식을 물어오는 것으로 야금야금 먹으며 살아간다는 거야. 게다가 그 20% 개미는 당치 않게도 마치 일하는 척하며 게으름까지 피우기도 한대. 근데 더 황당한 건 일하는 개미만을 따로 모아놓아도 역시 그중 20%는 일하지 않고 논다는 거야. 진짜 웃기지. 여자는 저렇게 똑똑한 딸을 대학에도 못 보낸다는 게 더 우습다고 여긴다. 그 순간 갑자기 웃음보가 터진다. 딸아이가 멍하니 제 엄마를 쳐다보다가 이유도 모른 채 함께 웃음의 대열에 합류한다. 좁은 집안에서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요란하다. 남편이 이게 뭔 일이지 않은 표정으로 책을 읽다가 그들을 쳐다본다. 둘은 웃음을 뚝 그친다. 여자의 눈에 눈물이 비친다. 무력감, 환멸이 서서히 스며든다. 여자도 한때는 20%의 부류에 속했음을 인정한다. 얼른 환상을 깨끗이 접어버리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한다. 남편이 어느 날 또다시 여자에게 물었다. 그때 왜 경찰관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말했는지를. 여전히 저음이 어조였다. 이제 잊을 만한데 보기보다 남편은 끈질긴 데가 있다. 여자는 마음속으로 대답했다. 진짜 그 이유를 당신이 꼭 알고 싶어? 그렇담 이제 말해주지. 그렇게 말하는 게 나에게는 훨씬 인간적인 진술이었다고. 당신이 거짓이 무엇인지 참이 무엇인지 알기나 해? 자존심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뭔지 당신이 알아? 내가 뚱뚱했기에 당신과 딸 입에 풀질이라도 할 수 있었어. 이게 참이야. 당신이 감옥에 들어가야지만 당신이 먹는 식비와 용돈, 생활비 한 푼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거지. 이게 진실이 아니면 뭐가 진실인 거야? 내가 경찰관에 거짓말했다고? 아니야, 절대 그럴 리가 없어. 난 분명히 진실만을 말했어. 당신이 틀렸어. 당신이 잘못한 거야. 여자는 그렇게 눈으로만 항변했다. 애초에 딸아이를 임신하고부터 여자의 삶이 꼬이기 시작했던 터였다. 여자는 생각한다. 그래도 놀고 먹는 당신이 요긴하게 쓰인 적도 있었지. 택시회사의 남자 기사들이 나에게 남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치근대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한때 당신이 잘 나가는 덕택으로 내 전용 자가용을 몰면서 운전도 자유자재로 할 수 있게 되었으니 감사할 일이지. 그러고 보니 내가 당신에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많은 것을 받긴 받았네. 빵집에서 해고당한 여자는 갈 곳이라고는 택시를 모는 것밖에 없었다. 몸이 뚱뚱하다는 그게 취직하는 데 이점이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느냐. 여성적인 매력이 없었기에 수상한 남자 손님으로부터 해코지 당할 염려는 없었다.
그래도 굶어 죽으라는 법은 없는 모양이라고 여자는 웃어버린다. 남편은 상념에 잠긴다. 자신이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내는 알기나 할까. 아내와 딸을 위해서 자신이 어떤 고역을 겪었는지 한 번쯤은 이해해 보려고 아내는 노력이나 했을까. 어음을 막기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루하루가 불안의 연속이었다. 왜 남자만 이런 고통을 감내해야 하나? 한 가정의 경제적 노동을 왜 남자 쪽에만 부여하는 것인가? 결국 스트레스로 인한 당뇨라는 병이 찾아왔던 터였다. 첫사랑과 가끔 전화하고 만나기는 했지만 그게 그렇게 잘못된 행동이었던 걸까? 그런 식의 숨 쉴 틈새도 없었다면 아마 자신은 숨이 막히거나 암에 걸려 죽었을지도 모른다.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삶에 대한 적이라기보다는 모든 꿈과 희망을 내버리니 오히려 홀가분했다. 실은 감옥행도 별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 하겠다. 인간적으로 첫사랑한테는 미안한 일이지만. 운행 중인데 갑자기 휴대전화가 울린다. 손님이 놓고 간 것이었다. 받아보니 핸드폰 주인이다. 장소를 말하며 좀 갖다 달라고 사정한다. 돈을 얼마나 줄 것인가 묻기도 뭐해서 그냥 알았다고 말한다. 마땅히 수고비를 주는 줄 알고 그곳으로 갔으나 폰 주인은 고맙다는 인사도 하지 않고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간다. 여자는 따지지도 못하고 멍하니 그 손님을 바라보기만 한다. 호텔에서의 일이다. 호텔 입구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택시들이 줄을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다. 어느 한 택시가 손님을 내려주고 지금 막 호텔에서 나온 손님 한 명을 태워서 출발하려 했다. 아까부터 빈 택시에 대열해서 몇 시간 동안 줄을 서서 손님을 기다린 택시기사가 새치기 했다며 손님을 양보하고 저기 가서 줄을 서라고 했다. 그 기사가 거절하자 기다린 기사가 그를 끌어내 다짜고짜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했다. 새치기 기사도 질세라 때리면서 싸움이 시작되었는데 결국에는 칼을 들고 살인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택시기사들이 한 맺은 사연들. 세상의 사람들이란 이런 유의 기상천외한 뉴스거리를 접하면서도 하루하루를 잘 살아낸다. 아니 견디고 있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수도 있겠다. 삶이란 그런 가혹한 일들이 일어날 때도 있는 법이니까. 엄마, 뱀밥과 쇠뜨기에 대해 알고 있어? 중학생 딸이 여자에게 언젠가 물었다. 그게 뭔데? 자연과학책에서 보았어. 친자 사이는 아니지만 뱀밥은 포자를 흩뿌리는 번식 역할을 하지만 쇠뜨기는 영양보급을 하지. 쇠뜨기는 소가 즐겨 먹는 풀이라고 해서 쇠뜨기라고 부르고 우리나라 전국 각처의 산이야 햇볕이 잘 드는 길가, 초지 등에 자생해. 부모 자식 관계도 아니고 한 몸의 일부로 땅속에 연결되어 있는데 뱀밥은 누구의 아이라 생각해? 그야 당연히 쇠뜨기 아이지. 여자가 바로 대답한다. 왜지? 딸이 묻는다. 낳기만 한다고 해서 다 부모가 되지는 않아. 양육할 의무가 있다 이거네. 여자는 딸과의 대화를 소환하고는 이내 현실의 쓸쓸함에 맞닥뜨린다. 딸아이가 말한 양육할 의무를 되낸다. 그날 딸에게 건넨 말을 후회한 적도 있지만 딸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참고 잘 살자고 자신에게 강요한다. 오늘은 딸의 생일이라 여자는 동화 속 신데렐라 마차가 예쁘게 장식된 케이크를 준비했다. 아빠가 준 선물이라며 딸이 여자에게 물건을 건넨다. 여자가 오렌지빛 부직포에 감싼 포장을 벗겨보니 신데렐라 마스코트가 장식된 핑크빛 머리띠가 나온다. 우연치고는 묘하다. 딸과 여자는 아주 오랜만에 유쾌하게 웃는다. 살다 보면 마누를 때도 있는 법이구나 하고 여자는 자신을 위로한다.
요즘도 남편은 변함없이 격조 높은 차림으로 도서관을 들락거리며 독서에 열중한다. 아직도 직업전선에 뛰어들 생각이 없는가 보다 하고 여자는 생각한다. 최정희 작가는 2013년 한국소설 신인상을 수상하면서 등단했습니다. 2017년 첫 번째 소설집 사봉을 출간, 2023년 두 번째 소설집 신월 다시 환상을 꿈꾸다를 발표했습니다. 2016년 한국소설가협회 신예작가로 선정되었고 2018년 현진건 문학상 추천작을 수상했으며 2024년 아르코 문학 창작기금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